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루이 14세의 생애 전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제 루이 14세가 본격적으로 절대 왕정을 구축하게 되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마자랭 추기경 사망 전 이 국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던 루이 14세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세월을 보냈는데요. 마자랭이 세상을 떠난 후 직접 국가의 모든 업무를 보고받고 일을 해 나갑니다. 사실 새로운 수상을 뽑아서 마자랭을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 수상 자리를 노렸던 사람이 많았는데 수상을 뽑지 않으니 예상 밖의 행보였죠. 루이 14세가 혼자 잘 해나갈 수 있을지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루이 14세는 보란듯이 모든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손아귀에 쥐고 능숙하게 통치를 했고 이것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은 물론 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루이 14세는 마자랭이 충고한 대로 콜베르를 재무장관에 임명하는데요. 사실 콜베르는 귀족이 아니라 부르조아 출신이죠. 루이 14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든 적이 있는 이 귀족들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콜베르 외에도 총명한 부르조아 출신들을 발탁해서 요직에 앉혔고 지방에 또 파견을 해서 귀족들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막강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재무장관은 니콜라 푸케였는데 이 니콜라 푸케가 계속 재무상에 있는 한 프랑스의 재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콜베르는 푸케의 회계장부에 나타난 이 부정행위를 폭로해서 푸케가 회계 조작을 통해 자신의 사복을 채웠다고 비난을 해서 푸케에 대한 왕의 신임을 무너뜨립니다. 하필 그때 푸케가 파리 근교에 있던 자신의 성에 루이 14세를 초대를 합니다. 이 성은 보르비콩트 성인데 이 보르비콩트 성이 완공이 되자 너무나 이 아름다운 성을 루이 14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루이 14세를 위해 호화로운 또 파티도 베풀었는데 이것이 푸케에게는 독이 되고 맙니다. 일단 이 성이 루이 14세의 왕궁보다 화려하고 멋진 성이었고 또 그 사치스러운 파티 준비는 그가 얼마나 많은 국고를 빼돌렸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어서 루이 14세가 또 엄청나게 분노를 하게 되죠. 거기다가 푸케의 침실 천장에는 아폴로 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루이 14세의 상징신인데 푸케가 자신의 침실과 돔 지붕 천장에 그려 넣은 것이죠. 루이 14세는 너무나 분노해서 그 즉시 푸케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옆에서 만류를 해서 간신히 참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가 있은 후 3주 후 푸케는 왕실 경호원 달타냥에 의해 체포됩니다. 재무장관으로 있으면서 공금 횡령을 통해 재산을 불렸다라는 혐의였던 것이죠. 푸케는 자신은 횡령을 한 적이 없다며 항변을 했는데 3년에 걸친 재판 끝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판사는 푸케에게 국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루이 14세는 이 판결을 뒤집고 종신형을 내리죠. 법 위에 국왕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푸케는 이후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콜베르는 이후 니콜라 푸케의 후임자가 되는데요. 루이 14세를 실망시키지 않았죠. 콜베르가 건의한 조치들은 국가 재정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상업의 발전을 자극하고 광범위한 제조업 분야를 확립하고 국고를 세금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루이 14세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한 절대군주가 되는 기반은 콜베르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루이 14세가 파티를 즐기고 방탕한 생활만 하는 왕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루이 14세는 국왕이 돼서 정무를 보기 시작한 그때부터 매일 8시간씩 정무에 열중을 했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궁중 예절부터 군대 이동까지 그리고 길을 닦는 일부터 신학적인 논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직접 주관을 했죠. 루이 14세의 회고록을 보면 나는 결심했다. 국왕이라는 칭호만 가지고 일을 남에게 맡기는 게으른 국왕이 되지 않겠다고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친정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리라 라고 생각한 것이 그의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 겪은 이 프롱즈 사건은 루이 14세의 뇌리에 깊게 박혀 있었고 그의 트라우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파리 고등법원과 산부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1665년 파리 법원이 국왕이 반포한 법령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이때 사냥을 하던 중이던 루이 14세가 이 소식을 듣고 막 채찍을 든 채로 회의장으로 쫓아가서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의 이 모임이 가져올 불행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불만이냐? 너희들은 당장 이 회의를 해산할 것이며 다시는 이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루이 14세는 어릴 때 일을 교훈 삼아서 절대 왕정을 구축하고 이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결실을 이루어서 짐이 곧 국가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그의 당대에 완전히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말은 루이 14세가 직접 한 것인지 그 진위를 알 수가 없는데요. 절대적인 신권을 가진 위엄이 있는 군주로 프랑스를 다스려 나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귀족들에게는 국왕 직속 수건 담당, 국왕 직속 낭독인, 국왕 직속 심부름꾼 같은 정말 이상한 쌀비 같은 직함을 하사해서 우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1661년부터 루이 14세는 루브르와 생제르맹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이 공격을 받았던 이 파리의 궁정 생활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아버지 루이 13세가 사냥을 할 때 들렀던 이 베르사유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1662년 친정을 시작한과 동시에 공사를 시작한 베르사유 궁전은 20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자신이 이사를 한 이후에도 이 베르사유 궁전의 진행은 계속된 것이니까 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의 공사 결과 베르사유 궁전은 1만 명 이상의 왕실 식구들이 머물면서 한 달을 둘러봐도 다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궁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화려하고 이 장대한 베르사유 궁전 건설 이면에는 이 재무장관이었던 니콜라 푸케의 영향도 사실은 있죠. 그의 화려한 대저택에 질투를 느껴서 그보다 더 화려하게 짓겠다는 욕망을 가지게 했으니까요. 베르사유 궁전의 아름다운 정원은 푸케의 그 보르비콩트 성의 정원을 디자인했던 앙드레 레노트르를 스카우트해서 디자인하게 합니다. 앙드레 레노트르는 왕의 정원사이며 정원사의 왕이라는 찬사를 받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정원사였죠. 이 광대하고 사치스러운 베르사유 궁전과 주변의 부속 건물들은 10억 프랑 이상이나 되는 국고를 낭비하게 했고 이것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프랑스의 국고를 채우는데 큰 역할을 했던 콜베르가 사망을 한 이후에는 루이 14세의 사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콜베르가 모아둔 국고는 다 탕진해버리게 되죠. 국왕이 이렇게 화려한 궁전을 짓자 부유한 귀족들도 덩달아 화려한 건물을 지었는데요. 팔레 로얄과 생술피스 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새털과 거울로 장식된 화스러운 마차가 생겨났고 밤거리를 밝히는 등이 5,000개가 달리게 되었고 이 길거리는 자갈돌로 포장되고 거리가 건설되어서 화려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귀족들은 루이 14세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베르사유 궁전에 와서 머물렀는데요. 루이 14세는 궁중의 예법을 매우 엄격하게 유지해서 귀족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합니다. 옷 입는 법, 걷는 법, 먹는 법 등 아주 사소한 하나하나까지 에티켓으로 다 정했는데 이 에티켓은 남녀노소 직책별로 다 달라서 귀족 노릇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한 궁중예법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과거에 많은 내란을 일으켰던 이 귀족들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겁니다. 루이 14세는 귀족들을 궁중에 모아놓고 화려한 파티에 참석시키고 도박과 방탕으로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이 무척 컸던 왕인데요. 스페인과의 30년 전쟁은
이 스페인 공주 마리 테레즈와의 결혼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이때 스페인과 동맹을 맺은 네덜란드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1672년에 전쟁을 일으켰죠. 날로 강해지는 프랑스를 보고 위협을 느낀 또 영국과 프로이센,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가 반프랑스 연합을 맺었는데요. 루이 14세는 이 외교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이 동맹을 해체시켜버리고 각국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1678년과 1679년 프랑스와 여러 국가가 체결한 네이메엔 화약으로 루이 14세는 프랑슈콩테 지방의 비옥한 영토를 얻어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1686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이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을 또 맺었고 또 1688년 영국도 이 동맹에 가입을 하면서 이 프랑스와의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10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프랑스라도 이 오랜 전쟁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1697년 양측은 네덜란드 라이스바이크에서 조약을 또 체결을 합니다. 이 조약으로 프랑스는 네이멘 화약 때 점령했던 영토 대부분을 다시 돌려줘야만 했죠. 그리고 1700년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가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자 스페인 왕위와 프랑스 왕위를 겸할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루이 14세의 손자인 앙주 공작 필리프가 스페인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필리프 5세,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니까 펠리페 5세가 된 것이죠. 당시는 해상무역의 승패가 유럽 각국의 운명을 좌우하던 시기였는데 유럽 각국은 신대륙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요. 펠리페 5세가 갑작스럽게 쫙 등장을 하니까 해상 강국인 스페인과 프랑스의 견고한 동맹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던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이게 결코 달갑지 않은 일인 게 분명했고 또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스페인의 왕위 계승권은 우리나라에 있어 라면서 또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카를로스 2세의 누이족 한 명인 이 마리 테레즈가 루이 14세와 결혼을 한 거고 또 다른 루이인 마리가리트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레오폴드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자신의 나라에 이 스페인 왕위 계승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스페인의 왕위가 루이 14세의 손자에게 딱 돌아가니까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의 왕자인 카를로스 대공이 스페인 왕위를 물려받아야 한다라며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나섰던 겁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미 사망을 한 카를로스 2세도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외손이긴 하죠.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영국과 네덜란드와 동맹을 맺고 이 프랑스, 스페인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중에는 또 포르투갈까지 이 동맹에 가담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막바지에 프랑스에게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니까 루이 14세가 우리 그만 화해합시다 하고 화평을 제의했는데 네덜란드, 영국 이 동맹국들이 평화조약 40개를 또 제안을 합니다. 그 중에는 스페인에 있는 손자를 더 이상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 조건을 내세운 거죠. 그러자 루이 14세가 내가 전쟁을 해야 한다면 나는 적들과 할 것이지 절대로 나의 손자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는걸 하고 생각한 루이 14세가 프랑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대자보를 씁니다. 내가 뭐 희생을 하고 명예가 훼손되더라도 이 프랑스 국민들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이 전쟁을 꼭 해야 된다. 우리 프랑스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강력한 국가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서 적들에게 우리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명예를 지켜야 된다. 뭐 등등의 내용이 적힌 그런 대자보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국민들이 좀 도와주시오라는 내용을 왕이 직접 쓴 겁니다. 이 대자보의 파급력이 엄청나서 많은 돈과 지원병들을 모을 수 있었고 프랑스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전쟁이 13년 동안이나 계속되자 이 긴 전쟁에 프랑스도 지쳐갔고 결국 1713년 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프랑스 왕이 스페인 왕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프랑스는 북미 대륙의 일부 식민지를
영국에 할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프랑스는 유럽에서의 입지가 좁아지고 약화되게 되죠. 자, 이렇게 거듭되는 전쟁과 패배로 인해서 프랑스의 군대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고 또 국고는 텅텅 비게 돼서 루이 14세는 민심을 많이 잃게 됩니다. 하지만 루이 14세는 여전히 프랑스의 절대 군주로 군림하고 싶어 했죠. 루이 14세는 여인을 아주 좋아하는 왕이었죠. 왕비 위에 늘 공식 애인을 만들었는데요. 공식 애인이라는 것은 수많은 애인 중에 지정받은 3명의 애인으로 일종의 후궁제도 같은 걸 만든 겁니다. 공식적인 이 애인들 말고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인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24살 때 임신 중인 왕비를 위해서라도 자중해야 된다라면서 어머니가 시녀를 붙여서 루이 14세를 감시했는데 이때 생제르맹 성에 있는 지붕에 난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자신의 첫 번째 공식 애인이었던 루이즈 드 발리에르를 만나러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루이즈 드 발리에르는 왕의 애첩이 되기에는 심성이 너무 곱고 여린 여성이어서 루이 14세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자신이 불륜녀임에 자책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수도원에 들어가서 독실한 수녀가 되었고 이제 부도덕한 사랑을 뉘우치면서 속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애인은 마담 드 퐁테스팡인데요. 발리에르 부인의 친구이자 시녀였지만 엄청난 미인이고 또 머리가 좋아서 루이 14세의 애인 자리를 깨차게 된 겁니다. 이 퐁테스팡 부인은 17년 동안 루이 14세의 애첩 자리를 지키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이 14세가 다른 여인을 만나는 것에 엄청난 질투를 느꼈고 루이 14세가 자신에게 더 빠지도록 자신의 몸에 이상한 제식을 하고 루이 14세가 눈을 돌린 여인인 퐁탕주 공작 부인을 해하는 마법의 제식 같은 걸 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루이 14세의 총애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의 가정교사인 맹트농에게 그 애첩 자리를 빼앗기게 되죠. 맹트농 부인은 16살 어린 나이에 42살에 스카롱과 결혼을 합니다. 스카롱은 루마티즘을 앓아서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혼 지참금 한 푼 없는 가난한 처녀였기 때문에 이런 결혼이라도 하지 않으면 수도원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맹트농은 25살에 과부가 되었는데요. 박학다식한 남편 스카롱 덕분에 많은 지식과 폭넓은 교양을 익힐 수는 있었지만 남편 역시 가난했기 때문에 유산을 남기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이후 퐁테스팡 부인과 연이 닿아서 그녀의 후원을 받았고 이후에는 퐁테스팡의 아이들의 가정교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루이 14세의 눈에 띄어서 루이 14세의 애첩이 되었는데 자신도 애첩이면서 루이 14세에게 다른 여인들에게 그렇게 눈 돌리지 말고 제발 왕비에게 돌아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정부들은 좀 제발 정리를 좀 해라라는 뜻이었는데요. 루이 14세는 말 잘 듣는 아이처럼 모든 스캔들을 접고 왕비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마리 테레즈는 남편이 다른 이 정부들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돌아온 것에 무척 기뻐하고 맹트농 부인에게 고마워했다고 하네요. 마리 테레즈는 팔에 종양이 생겨서 사망을 했는데요.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루이의 그 이상한 조치 다칸이 왕비의 병을 치료한다면서 예전에는 이런 시술이 많긴 했지만 피를 뽑아내는 이상한 치료를 했고 또 구토약을 먹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리 테레즈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치료를 받다가 1683년 45살의 나이로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루이 14세는 마리 테레즈의 사망 이후 맹트농 부인과 비밀리에 결혼을 합니다. 맹트농 부인이 자신은 정부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꽤나 나이가 많은 52세가 되었던 맹트농 부인과 루이 14세가 비밀 결혼을 했던 겁니다. 맹트농 부인은 루이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아름다움보다는 지혜로움, 똑똑함으로 승부를 본 여인이죠. 이 되화술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사려 깊은 여인의 모습으로 루이 14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루이 14세는 어린 시절 겪었던 이 내란 기간 동안
많이 굶주렸던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음식에 대한 탐욕, 그러니까 식탐이 엄청났다고 하는데요. 하루 5끼에 간식을 4번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과식과 또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소화불량, 편두통, 장염을 평생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이 14세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주치 다칸이었습니다. 다칸은 건강할 때 이를 모두 빼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을 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런가 하며 루이 14세는 멀쩡한 이빨을 다 뽑게 됩니다. 그런데 아랫니를 빼다가 턱에 금이 가고 윗니를 빼다가 입천장에 구멍이 났다고 하네요. 다칸은 입천장에 뚫린 이 구멍을 뜨겁게 달군 세막대로 14번이나 찢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마취 없이 시술했다고 합니다. 역시 구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이후 루이 14세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 반 정도가 콧구멍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음식을 먹으면 콧구멍으로 자꾸 음식물 건더기가 올라와서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가 없어서 음식을 잘 씹을 수 없으니까 루이 14세는 그 많은 음식을 그냥 삼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소화불량에 시달려서 장에 가스가 많이 찼겠죠. 그래서 또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귀족들은 루이 14세를 가까이 모시면서 시중을 드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는데,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루이 14세가 풍기는 이 악취를 꾹꾹 잘 참아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루이 14세의 여성 편력은 임지를 앓게 했는데, 주치인 다칸은 루이 14세가 승마에 너무 열중해하고 무예를 열심히 수련을 하느라고 이 문제가 좀 생긴 것이다 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686년에는 루이 14세의 엉덩이에 주먹만한 종양이 생깁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종양을 떼내기 전에 비슷한 증상이 있는 다른 일반 국민들을 모집해서 미리 임상 실험을 해봅니다. 미리 수술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수술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루이 14세가 종양 제거 수술을 받게 되는데, 마취도 없이 생사를 찢어서 이 항문 누간을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정말 천운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힘든 시술이었다고 합니다. 다칸은 또 목욕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상한 이론을 내세우면서 목욕을 반대했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되도록이면 목욕을 하지 않아서 또 더 많은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향수의 발달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루이 14세는 시인들, 작가들, 미술가들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장려한 왕인데요. 특히 극작가이자 배우인 몰리에르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극작가나 배우 가운데 국왕인 루이 14세와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은 몰리에르 한 사람뿐이었는데요. 몰리에르의 재치 있는 대화를 몹시 즐겼다고 하네요. 루이 14세가 발레를 매우 사랑한 왕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발레는 원래 노래와 춤, 음악, 낭독, 연기가 모두 합쳐진 대형 무대 예술이었는데요. 모든 연기자는 다 남자고 여자 역할도 남자가 했다고 합니다. 가면을 쓴 가면 발레를 주로 했는데, 루이 14세가 이 발레를 너무나 좋아해서 직접 훈련을 받았고, 궁중 발레 카산드라의 가면극에 출연을 해서 태양신 아폴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자, 어쨌든 루이 14세는 귀족들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절대 군주로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 프랑스 전체의 국력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루이 14세의 말기는 그의 절정의 시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앙리 4세가 개신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오랜 내전을 끝내게 만들었던 랑트 칙령을 반포했었는데,
이 낭트 칙령을 철회하고 퐁텐플로 칙령을 발표합니다. 왕권 신수설을 권위의 기반으로 삼고 있던 루이 14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왕국의 종교를 통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프랑스가 입게 된 국가적 손실은 엄청났습니다. 당시 신교도들은 또 무자비한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수많은 신교도들이 국외로 탈출을 합니다. 약 20만 명 정도가 이주를 했는데 대개 상인, 기술자, 군인들이어서 이들이 이주한 이후 프랑스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 14세의 아내 마리 테레즈는 자식을 여럿 낳았는데 살아남은 자식이 루이 드 프랑스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세자도 1711년 50살의 나이에 천연두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너무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50살이 되도록 왕세자로 있다가 결국 사망을 했던 거죠. 이 왕세자가 사망을 한 이후 루이는 굉장히 힘들어했고 예전처럼 연회를 자주 열지 않고 혼자 마를리 성을 거닐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1년 뒤인 1712년에는 루이 드 프랑스의 장남이자 루이 14세의 손자 보르고뉴 공작과 또 그의 둘째 아들인 증손자 루이가 한 달을 사이에 두고 홍역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2년 뒤인 1714년 루이 드 프랑스의 셋째 아들인 베리 공작도 사냥을 하다가 말 안장에 머리를 부딪혀 또 사망을 하게 되죠. 이제 루이 14세의 핏줄은 스페인 왕위를 이은 펠리페 공작 5세와 아직은 너무 어려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증손자 앙주 공작 뿐이었기 때문에 루이 14세의 말년은 너무나 쓸쓸하고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1715년 8월 10일 루이 14세는 걸을 수 없을 만큼 온 다리가 쑤셔오더니 13일 정도에는 휠체어를 타야 할 정도였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고 다리는 하루가 다르게 썩어갔죠.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루이는 오 신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고통에서 구해주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의 말년이 굉장히 비참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당시 4살이었던 후계자인 증손자 앙주 공작에게 참회의 말을 남깁니다. 짐처럼 무수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반드시 피하도록 해라. 그 전쟁들이 신민들을 파멸시켰다. 짐은 종종 전쟁을 너무 가볍게 여겨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너는 이웃나라와 싸우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짐이 밟은 나쁜 길을 따르지 말라. 국민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정치를 해라. 아쉽게도 짐은 행하지 못하였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은 이제 죽는다. 그러나 국가는 영원하리라. 라는 말을 남기고 1715년 77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말년, 그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 국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 그의 시체가 생드니 대성당에 안치될 때 파리 시민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루이 14세를 이어 부르고뉴 공의 막내 아들 이 앙주 공작이 이제 그의 뒤를 이어 루이 15세로 등극을 하지만 4살 어린 아이였고 몸과 마음이 많이 허약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조카인 오를레앙 공을 못 믿어했기 때문에 만약 루이 15세가 사망을 할 경우 이 몽테스팡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맨공에게 왕권을 넘겨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그런 내용을 작성을 했는데 루이 14세가 죽고 난 후 이 유언장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집된 파리 고등법원은 이후 권력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결국 이 때문에 왕정의 몰락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루이 14세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지만 사실 스스로를 몰락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신교도를 박해하고 인정할 수 없는 유언장을 만들고 궁정에서 국민들과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이 왕조의 멸망을 재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왕정에 프랑스의 영광과 번영을 원했지만 이 국민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서서히 분노하게 되었고 이후 자신들을 외면하는 국왕을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구축했지만 결국 건강과 민심을 잃고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한 루이 14세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